도일체고액 사리자, 원전에는 없는 사족, 도일체고액. 온 계공에 대한 설명은 어차피 뒤에서 해야 하니 그때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오묘한 반야바라밀행을 하시며 오온이 모두 공함을 느끼시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극복하셨다. 도일체고액입니다. 반야신경의 나머지 부분은 관자재보살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사리자에게 법을 설하는 형식으로 이 몇 마디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쉬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만은 경율론에 통달한 삼장법사 현장이 관자재 보살이 최고의 지혜인 반야바라밀을 얻었고 그 지혜란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지를 말한다. 그런데 관자재 보살이 얻은 지혜의 결과 고통과 액난, 고액을 넘어섰다는 표현을 선택한 것입니다. 법무본에 따르면 사실 이 부분은 조견 온 계공에서 그쳐야 바른 번역입니다. 100번 양보하여 관자재 보살과 같은 보살이 지위에서 얻은 수행의 결과라면 적어도 득열반,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남이나 도피한,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함 이상의 표현이 뒤따라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피하는 그 당시 중국에 없던 단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현장이 고액이라는 세속적 냄새가 물씬 나는 단어를 선택한 데 비해 후반부에서 구경열반, 궁극적인 번뇌를 모두 제압한 경지이나 득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최고의 깨달음을 얻음로 표현한 것을 보면 앞의 고액, 고통과 액난은 아무래도 그 격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건 너 혼자의 생각이고 경전의 한 대목으로 1000몇백 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왜 난데없는 시비냐. 너 현장 스님에 대적하여 내 실력을 과시하려는 소영웅주의자가 아니냐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처 이루려고 출가한 것이지 영웅되려고 중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장 스님이 부처님 제자인 것처럼 저도 당당하고 동등한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러니 째째하게 소영웅주의를 꿈꾸는 말장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불법의 도리 그 자체를 가지고 냉정히 되짚어 보자는 말입니다. 그저 말로만 집착해서 벗어나라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저희 당돌함에 기가 막혀 혹시라도 냉정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물질과 문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여기서 그 잘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합니다.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서서히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류는 적어도 250만 년 전에 출현했고 현생 인류의 조상은 약 3, 4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역사는 불과 8천여 년 전인 기원전 6천년경에 시작된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다는 말은 인간의 문화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뜻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비로소 그럴듯한 도구를 사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레이엄 행콕 같은 사람은 신의 지문, 신의 암초, 우주의 암호 같은 저서에서 일관되게 적어도 12,000년 전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현재 발견된 유물과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만만치 않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제작된 것이 확실한 유물 중에는 현대의 과학으로도 만들기 쉽지 않은 유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문화나 문명도 결국 물질을 다루는 법에서 비롯되고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인류의 역사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개량하려 한다는 인간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진화론적 발전은 인류의 힘의 원동력이고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게 하는 강한 동기부여이기도 합니다. 이 물질을 다루는 기술을 과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물질에 대해 배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한국 불교에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한국 불교와 물질관. 한국 불교는 이상하리만큼 물질을 배척의 대상이나 극복해야 할 욕심의 제공자라고 생각하는, 심지어 물질의 풍요는 곧 정신적 타락과 오염이라는 지극히 배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은 스님들이 법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듯 편협한 관점이 물질의 본성과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한 물질적 성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계의 절대 법칙인 엔트로피, 무질서, 증가 법칙의 한 가지 범주입니다. 설사 그것이 인위적일지라도 물질이 하나라도 더 생긴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의 소망인 잘 먹고 잘 살자, 또 물질의 풍요, 즉 무질서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설하시며 한국의 스님들처럼 일방적으로 물질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물질을 무조건 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물질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물질을 공으로 보라 하신 것입니다. 뒤에 공에 대해 따로 설명하겠지만 물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본연이 성품 이상의 욕심을 일으키는 내 마음, 이 문제라는 가르침이 불교의 바른 물질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만족할 줄 모르는 나의 욕심을 탓해야지 자꾸 물질을 원인 제공자로 매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현실에서 내가 굶지 않는다고 수행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배척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제를 설명하며 언급한 원효와 여인의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 원효의 마음이 장애였지 여인이 수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 국가는 다 가난하다. 불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라는 기독교인들의 말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반성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이란 물질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물질에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공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물질을 충분히 활용하여 쓰되 집착하여 마음에 두거나 욕심을 일으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법문을 통해 물질을 책망하려거든 차를 타지도 신문이나 방송에 출연하지도 책을 출간하지도 마이크를 사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누전이나 불이 나면 부주의를 탓하지 말고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을 경멸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도에게 재물을 보시받기보다 오히려 인간이 물질을 거듭 만들어내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처님이 수행하듯이 숲속의 큰 나무 밑에서 말입니다. 무소유란 말 자체도 물질의 양적인 소유에 대한 상대적 표현이니 때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시와 공덕을 말하면서 무소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이 어찌 보시를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정신적 무소유라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소유, 무소유 문제로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 물질이 공이라는 반야신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아닐까요? 제가 이렇듯 한국 불교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별것 아닌 듯한 부분을 현미경을 들이대듯 분석하며 성토하는 데는 또 다른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행 방법들은 적절한가? 한국 불교의 수행법은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선이 주류입니다. 간화선법이 아니면 죄다 사도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선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천박하게 그지없는 물질이 수행에 어떤 직접적이고 깊은 영향을 주는지 밝혀보겠습니다. 간화선과 묵조선의 이해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합니다. 묵조선은 지극한 마음으로 본성을 관찰하면 밝은 본성이 저절로 묘한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중국 송나라 때 조동종의 굉지 1091년에서 1157년 선사가 주창하였습니다. 묵조선법은 본래 자성청정의 신념을 기본 전제로 한 수행법으로 자기 속에 내재하는 본래의 청정한 자성에 의지하는 선수행법입니다. 즉 묵자 하는 것만이 지혜의 작용을 활발히 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굉지선사는 이 묵조법의 원천이 달마대사에 있다고 분명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반면 간화선은 같은 시대의 대해 1089년에서 1163년 선사가 주창한 수행법인데 큰 의문을 일으키는 곳에 큰 깨달음이 있다고 하여 화두를 수단으로 자기를 규명하려 하는 선법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의문을 일으키기 위해 이른바 화두란 것을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선사에게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하길 뜰 앞에 잣나무 혹은 마른 똥막대기 하여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체의 생각의 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왜? 라는 의심만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애용되는 화두로는 조주선사의 무자 화두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에게 일체의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했으니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조주가 없다. 즉 무라고 답한 데서 온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에 화두를 받은 수행자가 만약 왜 유독 개에게만 없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그는 간화선을 하기에는 기본 자질 미달감입니다. 분명히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데 어찌 없다고 답하였을까? 도대체 왜? 라는 큰 의문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의문인 왜가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에서도 중국인의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공안, 즉 공기관인 관청에 결의하는 백성이 무조건 따라야 하듯이 공안, 즉 화두도 무조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공고인 것입니다. 이 공안은 1700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스님이 공안과 화두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두 선수행법을 비교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두 선법의 대립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대해가 굉지를 맹렬히 비난하면 묵조선을 사선이라고까지 몰아붙였을 정도이니까요. 어찌 되었건 그 후 묵조선은 거의 사라지고 간화선이 활짝 꽃을 피웠으니 간화선이 승리한 듯 합니다.
논쟁이 시작된 지 1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제가 감히 개입해 보겠습니다. 제가 터득한 묵조선과 가나선의 차이입니다. 번뇌를 번뇌로 다스릴 수, 다스리면이라고 하지 않은 것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있으면 묵조선, 번뇌를 화두로 다스리면 관하선. 간단합니다. 이제 이 논쟁의 핵심인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아니 그냥 평범한 물질과 어떤 인과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묵조선을 부정하는 이는 중국의 불교를 전하고 이후 한국 불교에 절대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분이 중국 선불교의 초조인 달마대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웬만큼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달마가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자선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초조 달마에서 육조 해능까지 선불교의 법맥을 전수받은 분들은 가나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묵조와 가나의 논쟁 이전, 즉 굉지와 대해보다 적어도 500년 전의 분들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가나선 아니면 사도라 했던 대해의 한마디에 초조 달마에서 육조 해능까지 6분은 졸지에 불법이 아닌 외도 수행을 한 분들이 되어버리는 심각한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묵조선의 창시자인 굉지선사는 500여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 수행법을 이어받았다고 확신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전적으로 오류였다는 결정적 증거도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가나선을 주창한 대해가 간과한 점은 묵조선을 공박할 것이 아니라 묵조선으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기 힘들어진 물질주의에 물든 세상을 탓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굉지의 묵조법은 달마시대의 수행법을 원형으로 삼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달마는 대해보다 500년이나 앞선 시대에 수행한 분이었고 당시는 물질적으로 아주 부족한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달마 시대에는 선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번뇌도 본능적 욕구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물질적, 사회적 장애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 짐작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만 잘 다스리면 묵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을 테지요. 반면에 대해는 달마보다 문명이 발달한 시대, 다시 말해 물질적으로 상당히 번잡해진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옛 일이라 해도 500년의 물질적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것 외에 다소 풍족해진 물질에 대한 상대적 욕심과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걸리적거림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자연히 번뇌도 더 많고 복잡해져 마음대로 안 되니 번뇌를 조복해줄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대해는 그 무기를 화두로 선택한 것입니다. 번뇌를 다스려 궁극적 깨달음을 얻기 위한 무기인 화두가 창칼 시대에서 수소폭탄, 중성자탄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므로 판단을 접어두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거듭해서 이번에는 제가 겪고 있는 경험으로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출가한 70년대 후반에는 스님들끼리 모여도 외적으로 차이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풍족한 절에 사는 스님이라도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자가용은 더욱 없고 이러니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인 3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스님들이 모이면 누구는 차를 바꿨느니 누구는 몇 층 빌딩을 포교당으로 쓰고 있느니 누구는 매스컴 탔느니 누구는 몇 억 불사를 했느니 이런 사회적 물질적 조건으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말은 수행자가 다스려야 할 번뇌가 30년 만에 갑자기 많아졌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출가자에게는 번뇌의 증가라고 말할 가치도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번뇌의 폭주로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묵조선과 가나선의 차이를 다시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번뇌로 다스릴 수, 다스리면이라고 하지 않은 것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있으면 묵조선, 번뇌를 화두로 다스리면 가나선. 이제는 아주 그럴듯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묵조에서 가능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고 화두로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면 불법을 논하면서 물질을 가소평가하거나 마치 악의 원천인 듯이 몰아붙이거나 그 영향력을 애써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을, 즉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을 공으로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복잡하니 좀 쉬어가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발언 10가지. 가나선이 이런 처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케네스 올센, 디지털 이퀴프먼트사 설립자 겸 회장, 1977년. 2.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페르디낭 포슈 장군, 프랑스 군사 전문가, 세계 제1차 대전 사령관. 3. 인간은 달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 미래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리드 포리스트 박사, 오디언 튜브 발명자, 라디오의 아버지, 67년 2월 25일. 4. 텔레비전은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데릴 자눅, 20세기 폭스사 회장, 1946년. 5. 우린 그들의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타 몇 대가 자기 멋대로 치고 나온다. 데카 레코드사, 비틀즈를 거부하며 1962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담배는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안 맥도널드, LA 내과의사, 뉴스위크에서. 7. 전화는 통신수단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결점이 있다. 이 기계는 탄생 순간부터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다. 웨스턴 유니언, 내부 문서, 1876년. 8.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천문학자 2세기. 9. 오늘은 어떤 중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국 조지 3세의 글 중에서 1776년 7월 4일, 이날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이다. 10.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다. 찰스 듀엘 미국 특허청장, 1899년. 한국 사회조크 100 이슈 투데이.